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너무 지체가 될 경우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토론을 바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이게 또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뭐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지금 보니까 그 저희의 발표자 토론자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세요. 그래도 귀한 시간이신데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쓰는 폰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열이 올랐다라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다운이 됐었습니다. 제가 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좋은 폰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한 5분 정도 좀 소요가 돼버렸던 것 같은데요. 아까 공훈이 평가 소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문성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지금 조금 이렇게 속도를 좀 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성의 향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위원 풀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나 노조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위원의 다양성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에 의한 평가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의 영역이 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시민에 의한 평가는 약간 좀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가정평가라든지 약간은 좀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일부에 있어서 좀 평가를 좀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평가의 맞춤형 평가를 좀 지향한다고 했을 때 평가군에 대한 분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이제 경영평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자율과 책임인데, 이게 특히 자율과 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의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관의 특성에 기반한 것이고, 이 기관의 특성은 사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 평가군의 분류 부분은 우리 지금까지 제도 개선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인데 앞으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산업 분류 기준으로 좀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평가군을 세분화하게 되면은 평가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평가군을 세분화하게 되면은 기관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고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군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평가군의 세분화는 평가 지표를 이 군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서부터 이야기 드렸을 때 좀 맞춤형 평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권장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정권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도 정부 권장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 권장 정책을 이렇게 특히 맞춤형 평가와 절대 평가를 좀 지향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의 부담을 이렇게 대폭 낮출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패스 오 페일 방식으로, 그러니까 통과 중심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영 관리의 많은 부분들은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관리 방법의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혁신에 대한 평가는 매해 평가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혁신하라고 해서 레포트를 쓰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안타까웠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특히 이제 근로자 보호소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통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율경영을 위한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낫겠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혹은 인풋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자료의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지표별 이렇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뭐 시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그렇고 이후에 그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때 가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평가 정보 자원과 관련해서는 그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에 쓰이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문가가 판단, 특히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 자료 내지는 평가 자원에 있어서 더구나 이렇게 공개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러한 자원들, 평가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축적이 안 되어져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었던 평가 조직하고에도 조직의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이 평가 자원 관련해서는 자원 관리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과 이제 가치 체계 이건 이제 결국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인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좀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부처 차원, 그 다음에 평가단, 그 다음에 실제 피평가 기관에 있어서도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형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뭐 더블 엣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양날의 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혹은 혹자들은 이렇게 뭐 모순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어느 하나를 이렇게 놓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다 한다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균형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평가 결과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영평가 제도가 30여 년을 흘러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성과급 제도 혹은 이렇게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이 가장 그 중요한 항목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공공기관 관리 체제에 있어서 이 성과급을 그 격차를 그렇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 평가기관, 피평가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경사노위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기관이 또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지금 현재 되는 문제들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평가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나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시민 단체가 같이 나서서 좀 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법의 현재의 그 공문위 체제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아마도 지금 경사노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공무법의 개편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지금 이제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30만 명대 초반이었었는데 4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상으로 있어서는 정부 예산의 1.5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비중이 더 커지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19 이런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는 이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로 봤을 때 이 평가 제도를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방식보다는 이 평가에 대한 좀 지향성을 좀 더 고려를 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좀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노사정의 대화 협의,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하나 좀 여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평가와 정책은 좀 구별하는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만든다 혹은 입법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꼭 마지막에다가 이 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집행을 높이도록, 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집행하는 것을 평가에다가 같이 대입시켜 버리니까 계속해서 평가가 말 그대로 이제 헤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확진자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더 민감해지고, 그다음에 평가의 항목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책과 평가를 좀 구별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잘 맞추셔 주셨고요.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다이어트 얘기가 나서 저보고 다이어트라고 그러는 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예, 이제 이 좋은 발표와 관련돼서 저희 그 프로그램 순서상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구대학교 이종욱 교수님이신데요. 지난주에 저와 함께 또 정책학계에서 또 거기로 한번 누비셨는데요. 이종욱 교수님 또 오늘 또 멋진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네. 8분 정도로 다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8분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네,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일단은 먼저 우리 사실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조세정연구원이라든가 경영평가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신 우리 성시경 교수님이 그동안에 느꼈던 부분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연구했던 부분을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근본 기회에. 그리고 이러한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의미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의미, 그다음에 실행적인 의미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좀 오늘 발표 내용을 좀 큰 틀에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가는 저도 평가를 담당했던 기관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했었습니다. 네.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3요소가 있고 왜 평가하는가에 대한 3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평가해야 되는 거에 대한 3요소는 평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평가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그게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의 성과 및 활용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가 좀 분명해야 되는 거를 가져야지만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에서 사실 제일 평가가 오래된 기관 중에 하나가 국립보건원이라 NIH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NIH는 끊임없이 리빌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평가해도 똑같은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평가의 철학 중에 뭐냐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거는 3요소가 저는 저보로 얘기한다면은 평가자가 있을 수가 있고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평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막 섞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앞부분 평가 목적, 평가 이익, 평가 성과를 누구한테 가져다 줄 것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료는 아마 다 공유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8분 정도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30년, 40년 됐다 우리 평가가 상당히 성과도 있습니다. OECD라든가 월드뱅크 저도 가봤지만은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오히려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그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게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사실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개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 그 하는 업무라든가 그러니까 거의 정부를 뺨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근데 그 공공기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의 경영평가는 과연 거기에 대한 편익적인 입장에서 국민한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고, 우리가 2007년도 현재의 이제 법적 제도가 2007년도 4월 1일 날 발효된 공문법인데요. 이 공문법에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준정부를 나누고 평가를 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여기 지금 사회를 보시고 계시는 최현선 단장님도 올해 평가단장을 맡으시면서 많은 부분을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공문법이라든가 공문법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장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너무 매몰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경영평가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목적은 그거에 부산물로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한테 사회적인 편익이 돌아가고 사회적 가치를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왜곡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크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 공공노련에서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7월 달에 사실 공공노련 국회에 가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드시 개정을 한다 그러면 법령 개정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된다. 지금 13개인가, 제가 지난주에 확인한 건데요. 13개인가가 15개가 지금 각종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의원 입법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그 의원님들한테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부분을 고쳐갖고는 절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공노련에서 좀 주도가 되던, 아니면은 이런 학회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걸 가지고 한번 이런 실행력을 가진다면은 법령의 전반적인 개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령 개정은 단순하게 우리가 몇몇 사람 모여갖고 법령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도 들어와야 되고, 공공기관도 들어와야 되고,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축소되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축소된 심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의 로드맵이 반드시 나오고 일정이 나와줘야지만 앞으로의 경영평가의 방향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단기하고 중기 과제를 나누어서 추진 일정을 반드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7월 달에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10월 달 정도까지 반드시 법령을 개정해서 이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공문법이 좀 실효성 있고 국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법령에 있는 거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공운이라고 하는 기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도,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위원장 정 안 되면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고 상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공공기관이 43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돈만 하더라도 실행예산이 800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등치에 맞는, 그 실효에 맞는 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아까 성시경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다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공공기관 평가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 기재부가 하다 보니까 득도 있지만 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국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각 부처가,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정과제라든가 각 부처는 만약에 C를 맞았는데 공공기관은 L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대리인 제도로 보면은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위탁집행형입니다. 정부가 내려주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부처고 반드시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부처의 업무의 많은 부분들을 공공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가에는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업무평가법에 의해서 이게 그 한 부분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해당은 되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평가 전문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성시경 교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많은 부분들입니다. 뭐냐면은 경영평가 관련 검토사항에서 평가 대상하고 뭐 평가의 범주하고 경영평가단 구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후속 조치로서 나타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 토론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앙대 정도진 교수님. 네, 8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장님. 오늘 또 귀한 자리에 공공노동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자료를 미리 못 보내드려서 저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발표할 자료 같이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성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가 되고요. 발표 중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보다 깊이 있는 향후 연구 주제가 많은 것을 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저희 학계에서도 좀 전에 이종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가 또 필요한 주제를 잘 말씀해 주셔서 배우는 입장으로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초점을 우리 제목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여기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자님과 토론자 그리고 기관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이 온라인 발표를 들으시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기준을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교체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6년도의 편람과 19년도 올해 이제 평가한 편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기존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수로 2점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 권장 정책으로 5점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지표에 녹아져 있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4점의 한 항목으로 묶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해서 단순히 가중치 증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향할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의 범주를 명확히 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평가단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은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이라든지 비정규직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안전관리, 재난관리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역시 그 당시에 평가위원님들도 평가하면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단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지만 이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이 사회적 가치 범주가 지금 제시된 게 적정한가? 그리고 현재 안전과 같은 일부 사회적 가치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항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활동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시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거를 5번이란 별도 항목으로 했다가 2019년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별표로서 PDCA의 주요 사업 모든 과정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이 부분이 정착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영관리는 앞서 보신 것처럼 명확한 지향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례를 들면 2018년에 경영실적평가 우수 사례를 보면은 경영관리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일자리라든지 안전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부발전, K워터,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주로
제가 공공기관, 공기업 쪽의 자료만을 일단 취합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경영관리에서는 명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쉽게도 주요 사업 부분에서 이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내재화되고 발전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실증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나 발표자님이 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즉 올해 이제 평가 보고서를 보시면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기업,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주요 사업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관의 주요 사업을 볼 때 편람에 있는 거에 기초해서 그 부분을 엄정하게 평가를 먼저 좀 했습니다. 앞서 성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께서 평가와 정책이 분리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 평가하는 상황과 또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비계량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평가 시간 안에 가치 창출 프로세스를 보는 거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이질적 요소들이 사회적 가치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시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있어야 하지만 아까 이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평가하더라도 일관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는 많은 기관의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서로 비교 가능할 수 있는 준거 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비계량평가위원회 정성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고 피드백 제공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를 포함한 몇몇 연구진들이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참고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일례를 보면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의 참고 지표, 비계량 평가를 위한 참고 지표를 제시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또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지향할 사회적 가치의 범주를 명확히 한 것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하나의 성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 범주와 일부 사회적 가치 지표의 적정성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주요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감안한 것은 큰 의의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비계량 평가를 위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참고 지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안해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학계에서의 그 토론은 다 끝났는데요. 우리 박정섭 위원장님께서 한번 좋은 또 토론을 8분 동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화면 좀 꺼주세요. 네, 박정섭 위원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진 교수님 화면 좀 꺼지고, 네, 됐습니다. 네, 박정섭 위원장님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지금까지 경평 제도 개선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저는 한전 KDN 노동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 특히 자회사 노동자위 입장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평 경영평가의 목적은 짧게 말씀드리면 대국민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평가 목적이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경영평가는 공기업 설립 취지와 기관별 사업 구조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획일적 통제와 정책 밀어붙이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는 기관 서열과 차등 인센티브를 볼모로 공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인력, 예산 통제와 임금, 복지 축소 및 임금 피크제, 성과해봉제, 직무급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도구로 노사 갈등 유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을 양산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비생산적 보고서 작성에 조직에 과도한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실정이며 정치적, 사회적 이슈 중심의 단기적 평가로 실후에 편승한 결과를 보이며 객관성, 공정성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전 K대원과 같은 자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공기업 2군 평가 그룹 내 한수원, 5개 발전사와 갑을 관계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력그룹사 전 사업 분야의 ICT 기술 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성격상 사업 종속성과 경영성과 결과물의 중복이 발생하여 시장 지배적 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안료 공시를 보시면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 저희 회사를 비교해 보시면 인력뿐만 아니라 자산, 매출 부분도 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영평가 구조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전력그룹사를 상대로 한 사업 성격상 고객이 국민이 아닌 한수원과 5개 발전사입니다. 한전 K대에는 주로 한전, 한수원, 발전사 등 전력그룹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보안 관제 등 ICT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인 한수원과 발전사 등은 공기업 2군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업 수행 내용은 고객에서 발주한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 창출에 영향을 지대하게 주고 있으며 갑을 관계에 있는 한수원 발전 5개사와 같은 군에서 같은 경쟁을 하는 것은 한전 K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한전 K대인이 수행한 사업 경영 성과는 고객사의 사업 성과와 대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한전 K대인 사업 성과를 경영평가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결론으로 개선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1군이나 공기업 2군으로 분류된 평가 규모를 저희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개선 방향은 평가군을 규모, 사업 수행 내역, 주요 고객 등을 고려하여 평가군이 추가적 분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평가지표 수와 내용을 주요 간소화하고, 둘째, 평가지표 변경 시에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셋째,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폭을 줄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현재의 규모가 작은 기관에 너무나 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인 경영평가 부담을 줄여주어서 기관 고유의 역할 수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획일화되고 수용성이 낮은 경영평가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 발전사와 저희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와의 그 그룹을 나눠봤는데 아마 자료가 공유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전기발전 분야에는 한국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우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이 되고 전력기술 및 발전 유지보수군에는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 K 등과 같은 자회사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방향에 대한 개선으로는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편 방향 발제 중에 보면 공공기관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항목 하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강화되어야 할 순위는 공공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관의 안전관리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보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 수익을 위한 인원 보충을 꺼리는 게 현재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평가 강화로 인명의 소중함을 제도로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투명한 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기한으로 선임되는 CEO의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경영 성과는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노동이사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보수 및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의 부작용은 노사관계의 극심한 대립을 가져왔으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통해 노사 상생을 통한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스포츠, 연예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국민을 위한 의료, 전기, 물, 교통 등의 공공재를 민영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처리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영평가는 공공기관들이 설립된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얼마나 강화했는가를 평가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삶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전국 공공산업 노동자 몇 명에서 추진 중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격을 반영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그러면은 우리 이득순 또 팀장님께서 한국도로공사에 또 한번 좋은 또 토론을 8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네. 올해 유독 그 학계에서 정부 교육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뭐 경청을 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정책학회 토론에도 뭐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종욱 교수님 참석하셨고, 대부분 참석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했던 성시경 교수님의 어떤 논문은 작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은 잘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네. 발표했던 논문도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평가 제도가 뭐 40년에 걸쳐서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부분의 발전에 대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계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관리나 통제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비평가 기관 입장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료는 다 제공이 되셨나요? 네, 첫 번째는 지표의 단순화를 통한 평가의 부담이 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정책적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부처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권장 정책의 어떤 뭐 간소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또 비중이 커진 어떤 사회적 그 가치 지표가 지나치게 좀 계량화돼서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지표를 숫자를 좀 확인해 보면은 그 정부 경영평가, 저희 물론 뭐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 맞는 어떤 그 숫자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정부 경영평가 지표가 총 47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계량 지표가 20개고 계량 지표가 27개인데 세분화하게 되면 그게 50개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대응이라는 어떤 그 가점 지표가 하나가 더 추가된 상태고요. 그 성시경 교수님이 앞에 발제문에서도 뭐 그 정부 권장 정책에 대해서는 패스 오 페일 같은 어떤 이런 제도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 가치 지표 같은 경우도 5개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평으로 나눠보면은 지금 30여 개의 어떤 세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뭐 외부 평가 연계 지표도 10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부처가 7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평가 별람에는 미피구가 되어 있는데 청렴도 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 평가에 비계량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지표 수가 좀 과다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 부담이라든지 평가의 어떤 본질을 조금 훼손하는 어떤 그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학계라든지 아니면 제도의 논의에 있어서 주요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종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역량이라든지 역할 면에서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 목적 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자정 능력을 충분히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어떤 그 기여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요한 어떤 정책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라든지 운영 과정 속에서 그 피평가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피동적 역할로 좀 제한되는 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공운위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각종 의사결정에서 사전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운위의 어떤 안건이라든지 의결사항 같은 경우도 전혀 일절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라든지 KDN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금 피크제라든지 성과연봉, 직무급 도입 이런 어떤 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어떤 투명성 확보가 조금 필요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그 평가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정보 및 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단지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경영평가의 어떤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 공공기관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경영평가 정보 시스템도 구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평가 자산의 운영상의 문제로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왜 그게 활성화가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전문기관이 저희 피평가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뭐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추진했을 때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피평가 기관 입장에서 보면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토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노동개척에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김진경 선생님께서 또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또 경영평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2050 김진경입니다. 일단 제 발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네네. 네, 우선 저는 조금 학계도 아닌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성이 있지도 않고 사실은 공공기관에 재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약간 시민사회 관점에서, 그리고 사실 저는 랩2050이라는 정책연구소에 있으면서 사회책임 경영을 좀 연구하고 오랫동안 15년 정도 CSR 사회책임 경영을 연구하고 컨설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혹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좀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시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틀과 이제 미세한 부분에서 이제 의견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큰 틀에서는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평가자 발전 측면에서 평가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측면에서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큰 틀은 공공기관 평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스킵을 하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제 연구 영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회책임 경영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책임 경영 관점에서 평가를 좀 바라봤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좀 제언해 주셨던 사회적 가치가 과연 정부 권장 정책인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고 다음 정권에서는 없어져야 될 운영 원칙일까라는 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정부 권장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안들을 이제 좀 주시다 보니까 평가 지표와 방법에 대한 접근이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사회책임 경영,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랑은 조금은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왜 포함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단 저희 조직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너럴한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게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국정과제로 발표가 되고 2017년에 이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제도가 개편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지자체랑 정부 부처도 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도 발표되고, 올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도 발표가 됐고,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13대 유형이 너무 많다. 아까 정도진 교수님께서 영영 얘기하셨었는데 이 13개가 너무 브로드하다 해서 올 7월에는 이게 5개로 또 줄여져서 기재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부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공공기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민간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랩 2050은 이런 시대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공공기관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이 보았을 때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당연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에 반영이 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대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안전, 참여, 상생, 뭐 이런 특정, 뭐 혹은 또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정부 권장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해당 기간에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정 이슈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혹은 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적 가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공공기관들한테 그걸 요구하다 보니 우리 공공기관이 왜 사회적 가치를 해결해, 그럼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이제 물음이 생기면서 설립 목적 혹은 주요 사업과의 컨플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원리로서 사회적 가치는 뭔가라는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조금 여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이제 공공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조금은 확장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효율성, 전문성을 얘기하는, 뭐 우리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과거에 이제 공공을 비롯해서 모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였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회나 환경적인 가치까지도 고려하면서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치들이 예전에는 특정 이해관계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 물만 사용하는 사람들, 현 세대만 생각을 했다면 그 특정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혹은 아직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미래 세대까지도 그 가치가 귀속될 수 있도록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좀 제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동,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이 비용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조직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또 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 환경 사회로 나뉘어진 걸 좀 구체화한 것이 아까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있는 13대 유형일 수도 있고, 저희는 7대 유형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올해 기재부는 5개 유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글로벌에서는 ISO 26000에서는 핵심 7대 핵심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 중요한 영역들은 달라지지만 이 제안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조직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성과만을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마 여기서 나온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저는 민간한테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조직을 운영할 때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 우리 공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공기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 경제, 환경, 사회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계속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주요 사업을 잘 이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잘 이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조금 퀘스천을 가졌던 것들이 뭐냐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들이 80년대에 설립된 것들도 있고 최근에 개정된 것들도 있지만 한쪽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사회 환경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게 설립 목적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진 온전한 아까 가치의 확장이 이루어진 설립 목적의 만약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설립 목적만 잘 달성을 한다면 사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달성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된 추가적인 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환경적인 훼손이 일어난다면 혹은 지역 주민에 대한 원주민권이 박탈이 된다면 사실은 그 설립 목적을 아무리 잘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을 운영할 때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 이행을 해야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잘 창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요즘 글로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본 당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국적 사회가 되고 많은 것들이 용역이라든지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그 공급망 내에 그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확대되어져 갈 때 그 가치가 확산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유형으로 이제 유형 3이 가치 사슬상의 사회적 가치 이행 및 확산을 통해서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공문법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가 바뀌어야 공공기관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문법이나 설립 목적들이 조금씩 바뀌어질 때 이제 조금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얘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봤을 때 뭐 예전에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의 이용 및 개발이 주요 사업이었다면 지금 지속가능 물순환을 얘기하고 있고 뭐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들이 옛날에는 개발 중심의 사업이었지만 요새는 도시재생 중심의 사업들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고 그거를 공공기관 평가에다가 반영을 하니까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봐서 압니다.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019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경평 2018년에 바뀐 걸 보고 너무 부족하다. 예전에 있던 지표들을 헤쳐모여한 거다라고 했었었는데 사실 2년이 지나서 이제 공공기관들을 만나봤을 땐 참 많이 변해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유의미한 변화였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018년에 바뀐 것들이 아까 요 경평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조금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조금 제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정말 사회적 가치라는 게 혹은 사회 책임 경영이 이번 정부만의 과제일까? 저는 글로벌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하고 많이 일을 조금 하는데 참 글로벌에서는 민간 기업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민간 기업도 투자를 받으려면 ESG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니들이 돈을 많이 벌었냐라는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받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ESG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측면이긴 하지만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운영했는지, 사회적인 영향을 저감시켰는지, 환경 영향을 저감시켰는지를 평가를 받고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과연 공공이 이게 이번 정부의 정부 권장 정책일까라는 거에서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제가 경평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 측면에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마칠까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 평가 범주 및 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항목이 1번 정부 정책 및 사회책임 이행 지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정부 정책,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정책 이행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정부 권장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거는 시대에만 필요한 공공기관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고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거에 보면은 이제 뭐 안료에 올린다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 책임 혹은 지금 사회적 우리나라 공공에서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글로벌에서는 사회 책임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카테고리는 사실은 다 표준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ISO 26000이라든지 GRI 스탠다드라든지. 그래서 이제 조금은 네이밍을 할 때 제대로 된 지표들로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지방 공기업 평가 기준은 보면은 약간 글로벌한 것들에 맞춰서 조금 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서 경제 성과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경영 실적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공공한테는. 그래서 공기업이 평가받아야 하는 각각의 주제들도 있지만 그 주제를 아우르고 또 성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의 지향점을 전달하고 있는 데서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서 조금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의 문제인데 이게 패스 페일로만 가는 것이 맞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글로벌에서 이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가 조금 툴이 있거든요. 보면 성과만 보지 않고 과정과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앞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 개선 측면에서, 그리고 산업별 규모별로 조금은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좀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한 교수님의 흐름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방식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조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공기관이 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평가받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한 장표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대국민 국민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공공기관들이 주요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우선 책임 주체는 사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고 국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공공기관 평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한다면, 조직에게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사회적 가치가 공기업에 녹아들어서 민영화도 가능한 많은 공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공기업들이 민관보다는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재 대표님보다 더 발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네. 화면 공유 이제 꺼주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권동선 기자님 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신 만큼 또 멋진 또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분 동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한 그 경영평가위원께서 올해 경영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조정하라는 평가자 윗선의 요구가 있었다고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 평가 마무리 시점에 그 평가 단장이나 뭐 간부들이 이제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관의 점수를 크게 내리거나 올리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건데요. 제가 해당 기사를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 해당 평가위원과
평가단 간부가 통화 녹취록을 확보를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통화에서 이제 평가위원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너무 티나게 시기간의 지표를 빗불로 올려주는 거는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간부 B씨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B씨는 간부 입장에서는 다른 지표 2개 올려봤자 그 지표 하나 올리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그 지표로 점수 조정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A씨가 D기간은 지표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씨는 알고 있다. 근데 일단 점수 내려놨으니까 보고서 지적사항 아무데나 선호를 바꿔서 좀 고쳐라. 그래봤자 톤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등급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평가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간부는 올해는 윗선에 입김이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들어가게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주고 내년에도 공정성을 높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근데 그 간부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연임을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도 덜하다. 다른 팀은 더 점수가 내려간 기간들이 허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 기사는 경평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그 모든 기관들의 평가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애초 마련된 기준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 제 기사가 블라인드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블라인드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만 공개되는 익명 게시판 어플인데 제 기사에 대한 댓글은 대부분 새삼스럽게 다 알면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댓글에 보면 뭐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장이 정부 부처에 끝발 좋으면 경평 좋게 받는 거 맞다. 우리는 2번 A 받았는데 그때마다 기재부 출신 사장이었다. 뒷구멍으로 작업을 했다. 경평 관계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게 하루 이틀이냐.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피평가 기관에서도 오늘 나오셨는데 경평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 상황이 이런데 그 평가 기관들이 평가 결과에 제대로 납득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 단장이나 간사, 팀장 등 간부들은 평가위원들의 평가 보고서 검수 검증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일관성과 오류 수정을 위해서지 명확한 사유나 근거 없이 점수 수정을 지시하는 것은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평가단 내부 지침에는 기관 평가는 평가위원이 독립적 고유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 과정이나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밀실평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와 평가단 간부 소수가 모여서 막판에 최종 결과를 내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난 적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평을 주관하는 기재부는 그동안 경평 개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평가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취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평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평가단 간부 B씨는 녹취록에서 기재부에서 문의가 왔다. 그래서 내가 기재부의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점수 낮추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특정 기간 점수를 대폭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 근데 이 간부는 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기재부에 답변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내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소통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경평이 최종 발표된 날 주변에 평가 최종 결과가 좀 놀랐을 텐데 기재부 요구로 막판에 점수가 많이 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기재부는 평가단 간부대가 최종 평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기재부 개입 의혹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자신들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곳들이 올해도 많았습니다. 또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서 언급한 평가위원 A씨는 그 일부 기관의 최종 특정 지표에 대한 최종 점수가 자신의 동의나 서명 없이 수정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최종 결과를 기관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건 자기가 낸 점수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위원도 모르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된 평가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취재를 하면서 가장 좀 문제로 생각됐던 점은 위원 선임 문제인데요. 이제 평가위원들은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선임 과정부터 투명하지가 않았습니다. 평가단 출신 있던 분들은 유력자들의 추천 여부가 선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또 정부 유력 인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이 뽑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저마다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누구 빼기 더 세냐 그 결과로 뽑힌다. 그러니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애초부터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신을 추천해준 기관이나 사람의 의견에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위원을 하는 동안에는 공공기관 간의 인맥 강화 등 유무형의 보상이 크다고 하는데요. 평가위원들끼리도 인맥을 구축하면서 서로 이제 윗선을 순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가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되게 낮은데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블라인드 댓글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가 평가단을 통해 사실상 경평을 주도하는 게 이거는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공공기관들한테 강제하는 도구로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건 이러려고 정권 잡은 거 아니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편람을 미리 만들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정성에 논란이 생기면 평가 지표나 분류 개선하는 여러 다른 노력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나 평가 분류를 아까 뭐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도 주요 이슈인데 이제 저는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훈이나 혹은 경평을 하는 평가 주체를 기재부 산하가 아니라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서 평가위원 선임이나 평가지표 수정에 대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방안들도 이미 여러 곳에서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성 교수님 말씀대로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 교수님이나 성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최 교수님 계신데 제가 또 너무 비판만 한 거 아닌지 좀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유, 멋진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전혀 괜찮고 말씀하신 A씨, B씨가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옳다거나 우리 모든 토론자들께서 정말 좋은 토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약간의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진 않았지만 플로우에서 난 이거 코멘트 꼭 하고 싶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코멘트 한 1분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럼 없는 거로 알까요? 예, 네. 예, 그럼 혹시 발표하신 우리 성시경 교수님께서 2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좀 좋은 리스판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이 사실은 다들 이렇게 막강하신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또 드리기는 또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뭐 상시적으로 우리가 요구된 바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서 좀 보여드렸던 그런 큰 틀 속에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과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미시적으로 이렇게 피스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 그것보다는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좀 더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진경 박사님 이야기 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정부 건전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 시대적인 요구라든지 상황적인 요구는 ESG라든지 아니면은 ISO 26000 제가 이거 모르는 바는 아니고 사실은 이 CSR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도 평가를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 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 가치 내지는 이렇게 CSR 보고서가 별도로 좀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다른 외국의 많은 공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시간상 뭐 많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없지만 조금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좀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반출을 하는 좀 계기가 좀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오더라도 좀 사람에 따른 문제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우리 행정부, 정부 조직이라든지 정부의 많은 부분들이 행정개혁으로 그러니까 좋은 제도들은 갖고 오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또 사람의 문제도 좀 같이 연결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뭐 제도, 환경,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30여 년의 그 제도 운영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방 이야기 드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선은 제도 중심으로 좀 보고 있지만 실제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좀 더 그 지향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제도 개선을 좀 더 뚜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법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뭐 경산노위라든가 그다음에 공군노래라든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하신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사실은 뭐 틀린 내용도 없고 다 좋은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 개혁에 대한 주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이종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체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 기재부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또 아직 12월 30일까지는 경평단 단장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또 딜리버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맹에서 이건 정말 이런 좋은 자리 만들었고 저희 국회에서도 몇 번 행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기재 국회의원분들께서 다 약속하시고 뭐 좀 해보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계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힘을 함께 모으셔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또 해주시면은 국민이 바라고 또 이 시대가 또한 변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도도 변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도 당연히 투명화되고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맛있는 점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